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All the windows, threw away the sheets that we used. I want you back in the middle of this fight. I never slee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want you back in the middle of this fight. 가전,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산에서 시작된 도전은 우리에게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마운틴, 우리의 첫 번째 비에이시. 블랙약 알파인 클럽. 블랙약. 이제 이 세상이 작은 당신에게 Make your way XT6 Cadillac. 파우제는 해치지 않아요. 당신의 공간을. 기술적 안마의자를 넘어 예술적 휴식가전의 탄생. 파우제. I'm always walking to the same old place, just in case I see your face. I may be acting crazy now, it's getting late. You took my heart away, but I'll be okay, 'cause in my dream world, I'm still your dream girl. Ooh, I'm still your dream girl. Ooh, la la. Can I get a pure injection of you? I just wanna drink you down. Let me get a cherry on top. I've got this feeling. Gimme, don't stop. Gimme, gimme. 색, 다른 시작. LG 벨벳.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대화명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갓갓은 1995년생 문형욱이었습니다.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 25조에 따라서 이 신상이 공개된 것은 피해자 박사방, 박사 조주빈, 그리고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이 갓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 텔레그램의 N번방을 만들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을 포함해서 N번방 관련 신상 공개 피의자가 4명이죠. 네네네. 이만큼 이 4명이 신상 공개가 된 만큼 범죄가 중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N번방에서는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 네. 단계를 넘어선 성범죄가 벌어졌는데요. 이 문형욱은 SNS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아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미끼로 여성들이 협박을 해서 노예처럼 삼아서 학대를 했습니다. 이 여성들을 그 카메라 앞에 저 엽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니 비밀 대화방에는요 입장객들이 늘어났고요. 엠번방 참가자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엠번방 방지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논의를 시작해서 관련 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 동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유포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다가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서요.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찰은 문형욱이 돈은 벌 목적이 아니라 이 왜곡된 성적 취향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재미로 범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벌도 강화를 해야겠습니다만 여성 혐오 그리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들의 행태나 나이를 고려해 보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생활 속 거리두기, 고3부터 등교 수업, 조심스레 일상 회복을 준비하던 시점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일에 서울 이태원 클럽과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한 2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이후에 국내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20대 A씨와 관련해서 알려진 5개 업소 외에도 다른 업소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감염 경로나 원인은 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3월 5초 연휴 기간에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노출자로 보고 네. 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된 환자들은 20,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중에 30%가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은 사회 활동이 왕성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이 동선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치명률이 낮아서 위생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경향도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젊어도 치명적일 수가 있고 특히나 같이 사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방역을 방해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우리가 모두 자제를 하면서도 이 확진 환자 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좀 느슨해졌던 경각심은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말대로 정말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고용 충격이 현실화했습니다. 대구 경북 고용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취업자 수는 113만 1,0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8만 9천 명이 줄었고요. 이 전국 감소 인원의 한 20% 정도가 됐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는 13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는 서비스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제조업 등 대부분 분야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이 4월에 상용 근로자는 2.5% 줄었지만 임시 근로자는 20%, 일용직 근로자는 2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이 고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 쉬었음 같은 인구가 실업자가 아닌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네. 구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가 대구는 지난달에 11만 명으로 2달 연속 10만 명대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대입니다. 경북도 일시휴직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7배 이상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휴직자는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의 악영향,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상황에 맞게 찾아가야겠죠. 이 코로나19
코로나19 방역처럼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8월부터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에 한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입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는 대구 경우에는 수성구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이 매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이 투기 수요 때문으로 보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에서 4명 중에 1명은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 분양 시장이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이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 분양 시장은 그동안 호황을 이어왔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부동산 자산연구관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일단 연장된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의 어떤 분양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달리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어서 청약 경쟁률도 높고 네. 또 이제 청약 이후에 6개월 전매 제한 조치가 풀리면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어떤 청약 시장은 아주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8월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이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이 됩니까? 아마 이제 8월 달에 그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행이 될 건데요. 네. 아마 소급 적용은 과거에도 사실 이제 소급 적용의 여부는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8월 이후에 기존 단지가 전매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8월 이후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받으니까 네, 그 전에 있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뭐 빨리 이 전매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빨리 사거나 이래서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그동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분양시장이 과열됐던 이유가 뭐냐면 6개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전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전매 제한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면 어떤 투기성 자본들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기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심치 않게 100대 1이 넘는 분양권 청약 경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실제 이제 대구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한번 좀 보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도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시장의 어떤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청약 시장은 상당히 활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존 아파트 시장은 좀 침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어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청약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약 시장으로 몰리면서 어떤 기존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합쳐지면서 네. 어떤 계속 청약 시장이 활기를 나타내고 또 그리고 이것이 프리미엄으로 연결되면서 있던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네, 지금 원래 필요했던 사람하고 투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렇다. 네. 지금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하게 되면 우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뭐 부작용이랄까 혹은 기대 효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나타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어떤 투자성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청약 경쟁률을 사실 많이 높였었는데요. 네. 이렇게 단기 투자 자금들이 사실은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어떤 청약 기회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만 이제 이 시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대구 지역의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당수 단지들이 8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분양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사실 그 전에 모집 공고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전매 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다시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매 제한 제도가 실시가 되게 되면 실제로 돈을 네. 그동안 묶어둘 수 있고 네. 실제 실주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가능한데 만약에 자금이 충분히 여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사실 사는 자금이 사람. 그렇죠.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자금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사실은 저는 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내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사실은 이제 돈은 없지만 내가 단기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 그 사람들이 과연 실수요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이 준비되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당첨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투자나 이러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좀 그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금 여력이 충분해서 전매를 하지 않더라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 제공이 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왕 살 거 뭐 가격이 좀 높은 똘똘한 한 놈을 키워보자 이런 방식으로 또 오히려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도 이게 시행이 되면 분양권 시장은 아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가 좋은 단지, 가격 경쟁력이 좋은 단지에는 분명히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청약하시는 분들이 좀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매 제한이 나타나면서 우리 과거에도 보면 실제 부동산 전매 제한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냉각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게 네. 되었었거든요. 실제 이제 이렇게 분양권 시장은 철저하게 미래예측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물량적인 면으로 보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당장 입주하는 시점에 불 꺼진 아파트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권 시장에서는 실제로 분양된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 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량이 많은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되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분양권 시장에서 어떤 단기 투자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시장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 분양권 시장이 양극화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위치가 좋은 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호도는 조금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선호가 떨어지면서 아마 미분양이나 이러한 부분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시장하고 어떤 분양 시장이 양극화를 나타내면서 분양 시장 홀로 활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매 제한 조치가 되면 분양권 시장도 사실은 죽으면서 아마 어떤 지역의 어떤 조정세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향후 한 2, 3년간 계속 지역의 어떤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시장의 어떤 시장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네, 네, 오늘 이준우 소장님 모시고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에 따른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현 대구 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정부가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양관희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달 1조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구직급여를 탄 실업자 역시 지난달 12만 9천 명으로 지난해 4월 9만 7천 명에 비해 33%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는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더 큽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하여튼 뭐 생존 임금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지금 특수고용직이라서 어떤 그렇게 뭐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대출이 전혀 안 되고 저희도 노동자거든요. 솔직하게 노동자인데 이제 그 노동자성을 저희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실직과 소득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예술인을 포함시킨 개정안과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겼습니다.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공식화됐지만 직종별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선언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할까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현 정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박근혜 정부 이후에 쭉 그 얘기가 되어온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서겠다는 건데 이제 그 의미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간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물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 중심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네. 사회적 문제가 커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약간 정책의 방향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들의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현실을 어쩌면 수용하고 반영한 예.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김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삶의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용 일자리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지금 그 근거가 보면은 이제 급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임금 기준으로 이제 지불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실업 상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이제 겨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나 고용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거고 오히려 이거는
현재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거고요. 그거는 코로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반세계화 운동의 주체로 등장을 한 건데 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장기 불황이나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비정규직입니다. 네. 첫 번째로 네. 비정규직을 통해서 고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규 입직자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규직 축소로 가는 건데 네. 지금 현 단계는 1번과 2번 사이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정규직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훨씬 더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 결과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도 반드시 확충되고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 생각도 예. 동의하시나요? 예,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경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우리 네. 산업구조 전환의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지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월에 이어 4월에도 취업자가 약 47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또 이제 실업률하고 실업자 수는 그런데 그 오히려 오히려 실업률과 실업자 수도 감소를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고용 활동을 일자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구직 활동을. 그렇게 어떤 구조가 지금 변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같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네. 약 77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네. 4월에. 뭐 3월 달에 엄청 감소했고요. 그리고 구직 단년자가 약 12만 4천 명이 전국 단위로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걸로 보고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구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구도 3월 이후 4월에 한 8만 9천 명 정도의 취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자영업하고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쪽에 있는 그런 분 쪽에 이제 많이 감소해서 일자리가 좀 더 상황이 점점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겠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좀 또 짚어보겠지만 이것이 전국민이 고용보험 제도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먼저 짚고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것은 실제로 되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직접 효과하고 간접 효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직접 효과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신규로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상황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회가 그 사람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용 안전망이 확대가 되면 시민들의 삶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고용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가기보다는 네. 본인들이 실제로 직업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고용의 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일단은 뭐 일자리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될 것 같고요. 네. 고용보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됐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담은 개개인이 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뭐 세금이 증가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기반이 이제 지금은 급여 기준, 임금 기준으로 이제 그 고용보험금이 지급이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한테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이게 원천이 소득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소득의 투명성이라든지 자영업이 하고 있는 분 소득의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지금 확대를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확대하겠다는 것이겠죠.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고용 형태별로 분류해서 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는 여기 배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동자 중에서도 근로 형태별로 보면 이제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4대 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가입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57% 정도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형 노동자라고 하는 특수고용이라든가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요새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범주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 범주에서 얘기가 주로 이제 특고하고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서 배제돼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범주 중에 하나가 이 단시간 노동자, 특히 이제 15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얘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뭐 그동안 이 비정규직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 걸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비정규직 측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 지금 그게 이제 2019년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근로 형태별 조사에 의하면은 비전형 근로자가 한 29%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규직 전체가 약 한 44.9% 50%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이 약 한 87%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비전형 근로자인 파견직, 용역직, 특수 형태 근로자가 지금 한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일단은 이러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보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보험 같고 부담금이 본인 1.2%죠. 그렇죠. 그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자영업도 포함되겠지만 이분들이 보통 어떻게 보면 이 근로자성과 어떤 사업자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사실은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자영업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득이 탈루고 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른 뭐 세금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이 가입률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거기 덧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범주적으로 이 사람은 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어서 고용보험의 사용자 측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1.2%는 낸다고 하더라도 1.6%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0.8%를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그 대상을 지정을 못해서. 그렇죠.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저임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료만 따지면 0.8%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 4대 보험을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대 보험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한 190만 원 약간 안 되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저임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 가입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이나 아니면 저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싫어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많은 영역들이 빠져 있는 영역 중에 제일 먼저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보면 예술인을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에는 예술인하고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자영업자는 이번에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예술인만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야당이 반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이 예술인은 왜 봐주고 그럼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는 뺐느냐?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술인 노동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했을 때 적용 대상자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가장 적어서 네. 그런데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뭐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대충 추산이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 2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20만 명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결국은 노동자가 0.8%, 사용자가 0.8%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 220만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봤는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빼자. 네. 이렇게 된 거죠.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빠진 부분을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시간 근로자 특히 네.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사실은 우리가 개별 직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골프장 캐디라든가 덤프트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직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주적으로 특수고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실은 예술인을 그러니까 특수고용의 한 부분이 예술인을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이제 포함시킨다라는 것까지만 얘기가 돼 있지 네. 구체적인 방안은 전부 다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걷고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성을 정의할 때 항상 이런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입장과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일반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 직종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단체 대표자가 있습니까?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단체나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쪽은 오히려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특수고용 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현재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인을 넣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넣고 그중에 어떤 직종을 넣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니까 기본적으로 다 된다. 네. 대신에 예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반대로 가야지 하나씩 하면 하나하나의 직종과 업종을 다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항상 모든 제도는 복지제도는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재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고용보험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짊어질지가 사실은 현실적인 최대의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김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 교수님이 앞에서 좀 설명이 많이 하셨는데요. 그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취업자 대비 그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51%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 기금이 지금 한 2조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빠졌어요. 약 7조 8천억 정도. 그래서 50% 정도의 어떤 고용보험 취업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100%로 올렸을 때 그 재원이 추가로 한 8조 9조가 든다는 것이죠. 그런 재원 확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특고 노동자들이 39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뭐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퀵 서비스라든지 대리운전, 뭐 보험 계리 이런 39개 업종마다 다 그게 특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득 수준도 좀 다르면서 업무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임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원의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생각을 바꾼다면 재원 부분은 그래서 감당 가능하다 아니면 저는 감당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방향은 맞지만 이제 전속성 그러니까 아까 예술인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떻게 근로자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하고 일을 하는 그 증거가 되면은 사용자와 계약 관계가 있다는 그 증거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근무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고용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의 어떤 전속성이라든지 그 사업주를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만 되면은 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보시기에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감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고용보험의 재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자가 내는 돈하고 네. 사용자가 내는 돈이거든요. 국가가 내는 돈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차피 노동자는 특수고용이든 자영업자는 이제 본인이 노동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의 그 부담 비중 그 분을 이제 납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도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사실 이제 사용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은 문제가 뭐냐면 소상공 부분입니다. 특수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를 특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가능한데 소상공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상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는 고용원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쳐서 얘기할 때는 저는 소상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그럼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임의가입 형태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들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2.25% 그러니까 기준 소득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2.25%를 납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노동자가 0.8%를 지금 이제 2019년도부터 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높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용보험 이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임의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걸 낮추더라도 낼 수 있느냐? 근데 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 예산을 여기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투여할 거냐가 재원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일반 회계 예산으로 고용보험에 돈을 얼마를 이제 대줘야 되느냐인데 저는 이 돈이 아까 이제 전체로 그 고용보험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드는 돈은 10조 미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그 정부가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예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2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10조 중에서 국가의 일반 회계 예산으로 자영업자를 보조해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예를 들어 그 형평성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임금 근로자들이 지금 고용보험을 낼 때 보면 아까 사업주랑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특고라든지 이제 자영업 쪽으로 가면은 아까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근로자이면서도 또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사업자가 부담할 만큼의 50%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세원으로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그 임금 근로자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그 했던 부분하고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될 텐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비용 부담이 커서 가입 못하는 사람들도 이 고용보험안에 포섭 범위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겠다는 건데 근데 계속 말씀하시지만 재원 부담에는 정부가 감당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추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은 하십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왜 그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이게 물론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도 이게 장래에 어려운 자기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재난이 온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낸 만큼을 이제 급여를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이거 한다 보니까 결국은 공적 부조로 간다는 건데 이게 보험이 그런 문제는 이제 이 전체의 컨셉 자체를 좀 흔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제 뭐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전에 만약에 공적 부조로 보험 제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다른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자고 하는 주장에는 이것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기관 그러니까 틀 자체를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전망 구축 그렇죠.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사회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서의 성격은 유지해야만 이 제도가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데 이제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뭐냐? 형평성의 문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이거를 잘 못합니다. 네.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산입법이나 이런 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맞은데 아주 디테일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제도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네. 발생을 하고 이 촘촘한 설계와 이 제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뭐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원래 그 제도가 의도했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 인상, 소득 인상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정말 제도의 혜택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지금도 이 고용보험기금이 거의 고갈돼가는 상태고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좋은 제도에서 하려고 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인 상황에 또다시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그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취지도 좋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문제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고요. 저는 주 52시간 시간 한도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정치권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터트리는 방식은 저는 상당히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을 어떻게 야당하고 이제 협력해서 다듬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디테일한 방안들을 이미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렇고 얘기는 큰 얘기는 다 많이 하는데 사실상의 준비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도 지금 얼마나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오래 하는데 준비는 안 한다라는 거죠. 슬로건만 그렇죠. 네.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 선언 자체를 일종의 선언문 형태로 들으십니까?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선언이다. 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선언이지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시행 개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터트려 놓으면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논란이 되면 이해관계자가 이 논란에 굉장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입장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 정책이 함의하는 바가 뭐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겠다에 대한 로드맵을 정책 담당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제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지금 현 단계 논의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도 이 교수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정책의 어떻게 보면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주 52시간제도 정부가 너무나 이렇게 그 현장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틀에서 너무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현실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계획이 잡히고 합의가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지금 도입 필요성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쟁점 사항도 짚어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도입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특고라든지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 전속성 그러니까 이게
급여 기준으로 임금 기준으로 갈 수는 없고 소득 기준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급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전속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업종 아까 39개 업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업종별로 그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결국은 좀 크게 보면은 급여 기준보다는 소득 기준으로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뭐 연구라든지 그 세원 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재원을 확보 방안을 하긴 하고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도입 시기는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면 빨리 네.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이 대비 안 한 상태에서 장기 침체로 대량의 실직자들 소상공 폐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바로 준비를 해서 최소한 내년 안에는 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네. 되는 거고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면 남은 거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사용자 부담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실업보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보험 플러스 고용안정과 그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 네. 사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가지고 고용보험 제도가 돼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서 0.25%에서 0.85%의 별도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1.6% 그러면 사용자 노동자가 0.8, 0.8 이렇게 낸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사용자는 0.8 이외에 0.25에서 0.85에 해당되는 돈을 더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사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기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반드시 논의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걸 찬성할 이유가 없게 네. 되는 거죠.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부에서 일단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사실은 큰 방향은 맞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큰 문제가 이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마 특고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도 그렇고 그쪽에 어떻게 이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특고라든지 자영업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비율 그다음에 네. 이제 정부 세금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부분에 대해서 소득 수준의 투명성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원이 제대로 밝혀져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드는 거 좋지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세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세금 문제를 소득세 이런 소득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갸뚱하지 않을까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 중에 두 분 말씀하셨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52시간을 맥시멈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것을 두고도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이 현실화되고 실현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멀고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 이 토론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토론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이 제도는 우리 전 국민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질, 계약 권리상의 쌍방을 뜻하는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합니다. 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95%는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고 했고 성인 둘 중 한 명은 갑질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격적 성숙이 덜 된 사람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갑질의 주체이자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갑의 자리에 서는 순간 내가 을로 당한 복수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갑과 을과 같은 관계를 선과 악의 대칭 관계 안에서만 보는 복수심은 노예의 도덕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질을 하는 상황은 갑으로서 위세를 부리는 순간이 아니라 인간 실격의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